아직도 화요일. 브리검 가족은 허름한 단층집에 살고 있었다. 앞뜰에는 분해하다만 자동차 부품과 낡은 가전제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초록색 쓰레기 봉투에서는 각종 쓰레기와 썩어가는 낙엽들이 넘쳐났고 그 주변에는 고장난 장난감과 도구들이 뒹굴었다. 꾀재재한 고양이 한 마리가 제멋대로 자란 생 울타리 아래에서 경계하는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통통한 회색 쥐 한 마리가 쌩하니 지나쳐갔지만 고양이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너무 게을러서인지 배가 불러서인지 알 길이 없었다. 오늘은 자갈 깔린 사유차도에 차를 세웠다. 집에서 10m쯤 떨어진 지점이었다. 그와 댄스는 경찰 표시가 없는 MCSO 차량에서 내렸다. 두 사람은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싱싱한 푸른 초목, 외딴집, 황량한 분위기. 마치 남부 시골에 와 있는 기분이 들었다. 허름한 집과 톡 쏘는 것 같은 자극적인 냄새가 멀지않은 곳에 비효율적인 하수시설이나 늪이 있다는 걸 암시해 주었다. 고가의 주택지에 이토록 고립된 공간이 있었다니 신기하기까지 했다. 댄스는 집으로 향하면서 재킷 단추를 풀고 한 손을 권총에 얹었다. 겁이 난 그녀는 경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년이 그들을 급습한 순간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쪽으로 처진 독립형 차고 옆에 축 늘어진 잔디에 발을 내딛는 순간 댄스의 시선이 온일에게로 돌아갔다. 그녀 너머를 살피던 부부한 간의 몸이 바짝 얼어붙었다. 온일이 한 손으로 그녀의 재킷을 움켜쥐고 힘껏 잡아내렸다. 마이클! 댄스가 소리쳤다. 갑자기 날아온 돌이 그녀를 살짝 비껴가 차고 유리창에 떨어졌다. 몇 초 후 또 다른 돌이 날아들었다. 온일이 잽싸게 몸을 숙여 돌을 피했다. 중심을 잃은 그가 나무 앞으로 쓰러졌다. 괜찮아? 온일이 물었다. 댄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서 날아온 거죠? 몰라. 그들은 울창한 생 울타리 너머를 잽싸게 살폈다. 저기에요. 댄스가 트레이닝복과 스타킹 캡 차림의 소년을 가리켰다. 소년은 그들을 쏘아보다가 이내 몸을 틀어 달아났다. 댄스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그들에게는 무전기가 없었다.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온일의 차로 돌아가 상황실에 지원 요청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소년을 뒤쫓기 시작했다. CBI 요원들은 기본적인 백병전 훈련을 받아야 한다. 댄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문제는 실제로 주먹 다짐을 벌일 기회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었다. 요원은 주기적으로 체력 테스트를 치러야 한다. 댄스는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편에 속했다. CBI의 트레이닝 프로그램 덕분은 아니었다. 웹사이트에 올릴 음악을 찾아 황야를 누비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기른 체력이었다. 검은색 스커트 정장에 블라우스를 입은 댄스는 불편한 옷차림에도 마이크 오니를 어렵지 않게 앞질렀다. 그들은 소년을 쫓아 숲으로 들어갔다. 소년은 확실히 그들보다 빨랐다. 오닐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원 요청을 했다. 두 사람 모두 거칠게 헉헉거리고 있었다. 댄스는 상황실 대원이 오닐의 지원 요청을 제대로 알아들을지 걱정이었다. 시야에서 소년이 사라지자 그들은 속도를 줄였다. 잠시 후 댄스가 소리쳤다. 저길 봐요. 약 15m 앞 덤불 속에서 소년이 튀어나왔다. 무기가 보이나요? 그녀가 물었다. 소년은 검은색 물체를 쥐고 있었다. 뭔지 모르겠는데? 총일 수도 있고 파이프나 칼일 수도 있었다. 그 물체가 무엇이든 간에. 소년은 다시 우거진 숲 속으로 들어갔다. 댄스의 눈에 초록색 연못이 어렴풋하게 들어왔다. 악취의 근원지인 듯했다. 온일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글록을 뽑아들었다. 그들은 다시 걸음을 옮겨나갔다. 댄스와 온일은 지금껏 여러 사건을 함께 수사해왔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훤히 읽을 정도가 됐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총질을 할 때보다 지적 퍼즐을 풀 때 더 빛을 발했다. 댄스는 속으로 되뇌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지 마. 파트너의 총 앞에 서서도 안 되고 파트너가 앞서 있을 땐 총구를 위로 향하게 해놓아야 해.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만 발사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도 잊지 마. 총은 3발씩 발사하고 방아쇠를 당길 때마다 남은 탄약의 수를 계산해야 돼. 댄스는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도로변 십자가 사건 범인의 추가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였다. 댄스는 태미 포스터의 눈빛을 떠올리며 숲속으로 뛰어들어갔다. 소녀는 다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녀와 오닐은 갈림길 앞에 멈춰섰다. 소녀는 2길 중에서 하나를 택해 도망쳤을 것이다. 초목이 울창해 이동이 수월할 것 같지는 않았다. 오닐은 말없이 왼쪽 길을 가리켰다. 그리고 오른쪽을 가리키며 눈썹을 축혀 세웠다. 동전을 던져봐야 하나? 댄스는 생각했다. 오닐과 갈라져야 한다는 사실이 불안하고 못마땅했다. 그녀가 턱으로 왼쪽을 가리켰다. 2 사람은 각자의 길로 조심스레 들어섰다. 댄스는 투덜거리며 덤불을 헤쳐나갔다. 그녀의 세상은 말과 표현과 제스처로만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지금 같은 전술 작전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댄스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치는지, 어떻게 목숨을 잃는지 알고 있었다. 문제는 항상 자신에게 익숙한 공간을 벗어날 때 발생한다. 불길한 기운이 그녀를 휘감았다. 멈춰! 그녀는 속으로 외쳤다. 마이크를 찾아. 차로 돌아가 지원을 기다리는 게 낫겠어. 너무 늦었나? 그때 아래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다. 댄스 옆에 낮은 덤불에서 소년이 불쑥 튀어나와 커다란 나뭇가지를 휘둘렀다. 나뭇가지는 잽싸게 뛰어넘으려는 댄스의 발에 떨어졌고 그녀는 중심을 잃고 고꾸라졌다. 댄스는 몸을 굴려 옆으로 피했다. 덕분에 손목이 부러지는 건 막았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댄스의 손에서 떨어져 나간 검은색 굴록이 덤불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몇 초 후 또 한 번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다. 댄스가 혼자인 걸 확인한 소년이 다시 덤불을 뛰쳐나와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어. 마이크 오닐이 이를 갈았다. 그는 댄스의 비명이 들려온 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녀의 정확한 위치도 모르면서. 그들은 함께 움직였어야 했다. 갈라지는 건 어리석은 작전이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총격전과 길거리 추격전 경험이 전혀 없는 캐트린 댄스를 배려하지 못한 그의 실수였다. 댄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커졌다. 지원이 도착한 것이다. 오닐이 속도를 줄이고 길을 쫑긋 세웠다. 가까운 덤불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트래비스가 이곳 지리에 훤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도 실수였다. 이 숲은 소년의 뒤뜰이나 다름없었다. 소년은 어디에 숨어야 할지, 어디로 빠져나가야 할지 전부 알고 있을 것이다. 오닐은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권총을 앞세우고 소년을 찾아 주변을 유심히 살폈다. 그는 정신이 반쯤 빠져버린 상태였다. 6m쯤 나아간 그가 더 참지 못하고 파트너를 불렀다. 캐트린! 속삭임에 가까운 소리였다. 우반은 조금 더 크게 캐트린! 산들바람에 나뭇가지들이 살랑거렸다. 그때였다. 마이클 여기에요. 목맨 비명. 가까운 곳에서 들려온 소리였다. 오닐은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바닥에 손과 무릎을 대고 엎드린 댄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오닐은 할딱이는 그녀의 숨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부상을 당한 건가? 트래비스가 파이프로 내려친 건가? 칼로 찔렀나? 오닐은 그녀의 상태부터 살피고 싶은 충동을 애써 눌렀다.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했다. 그는 댄스 앞에 멈춰서서 표적을 찾아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멀리서 소년의 뒷모습이 사라졌다. 도망쳤어요. 댄스가 덤불 속에서 권총을 찾아 집어들고 몸을 일으켰다. 저쪽으로 갔어요. 다쳤어? 좀 욱신거릴 뿐이에요.
댄스는 무사해 보였다. 하지만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는 댄스의 모습은 정상과는 거리가 멀었다. 몸을 떨었고 혼란스러워하기까지 했다. 물론 그녀를 탓할 수는 없었다. 항상 당당하던 캐트린 댄스의 흔들리는 모습에 오닐은 걱정이 앞섰다. 그녀의 제스처는 이 사건이 평범한 비행 청소년 범죄나 무기 밀매 사건 따위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지? 오닐이 물었다. 내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마이클 트래비스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그는 금발이었어요. 댄스가 스커트의 찢어진 부분을 내려다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주변 바닥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가 뭔가를 떨어뜨렸어요. 아, 저기 있네요. 댄스는 물체를 집어들었다. 스프레이 페인트 캔. 대체 뭐하는 녀석이지? 오닐은 말했다. 댄스는 권총집에 총을 꽂아놓고 집이 있는 쪽으로 돌아섰다. 가서 알아보죠. 브리검의 집 앞에는 퍼시픽 글로브 순찰차 2대가 세워져 있었다.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아온 댄스는 출동한 경관들을 잘 알았다. 그녀가 먼저 손을 들고 인사했다. 경관들이 그녀와 오닐에게 다가왔다. 괜찮아요, 캐트린? 산발이 된 머리와 흙 묻은 스커트를 보며 한 경관이 물었다. 네. 댄스는 경관들에게 습격과 추격에 대해 들려주었다. 한 경관이 어깨에 붙은 모토로라 무전기로 본부에 보고했다. 댄스와 오닐이 집으로 가려는데 현관문 뒤에서 여자의 음성이 터져나왔다. 잡았어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걸어 나왔다. 40대로 보이는 여자는 달처럼 통통한 얼굴에 꽉 끼는 청바지와 살랑거리는 회색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블라우스에는 세모난 얼룩이 묻어 있었다. 육중한 체구 탓인지 크림색 펌프스를 신은 여자는 발을 쩔뚝였고 뒤꿈치를 바닥에 질질 끌었다. 댄스와 오닐은 차례로 신분증을 내보였다. 여자는 트래비스의 어머니 소냐 브리검이었다. 잡았나요? 소냐가 다시 물었다. 누군지 아십니까? 왜 저희를 습격했는지 아세요? 당신들을 습격한 게 아니에요. 보나마나 당신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창문을 노렸어요. 이미 3개나 그들에게 당했다고요. 소냐가 말했다. 최근 들어 브리검 씨 댁이 기물 파괴범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퍼시픽 그로브 경관 한 명이 설명했다. 방금 그라고 하셨죠? 누군지 아십니까? 다 알 수가 없죠. 한둘이 아니니까. 한둘이 아니라고요? 오닐이 물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요. 돌멩이나 벽돌을 던지기도 하고 벽과 차고에 페인트로 낙서도 해놓죠. 우린 이렇게 괴롭힘을 받으며 살고 있어요. 소냐가 경멸의 표정을 지으며 소년이 사라진 쪽으로 손을 내저었다. 트래비스가 집중 포화를 맞고 나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됐어요. 며칠 전엔 거실 창문으로 벽돌이 하나 날아들었어요. 하마터면 우리 둘째가 맞을 뻔했죠? 저길 한번 봐요. 소냐가 15m쯤 떨어진 차고에 초록색 페인트로 적어놓은 낙서를 가리켰다. 킬 3R 리스피크였다. 댄스는 스프레이 페인트 캔을 퍼시픽 그로브 경관에게 넘겼다. 그는 누구의 짓인지 알아보겠다고 했다. 댄스가 자신을 습격했던 소년의 인상착의를 알려주었다. 문제는 이 지역에만 그런 인상착의를 한 고등학생이 500명도 넘는다는 사실이었다. 경관들은 댄스와 오닐, 트래비스의 어머니에게 간략히 질문한 다음 차를 타고 떠났다. 그들은 내 아들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 애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무슨 큐클럭스 클랜도 아니고. 그들이 던진 벽돌에 우리 세미가 맞을 뻔했다고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세미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정신도 좀 이상해진 것 같고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했다니까요. 복수의 천사들 댄스는 생각했다. 가상세계에서의 괴롭힘이 현실에서도 이어지고 있다는 건 큰 문제였다. 그때 둥근 얼굴의 10대 소년이 밖으로 나왔다.
경계의 표정으로 살짝 미소를 짓는 소녀는 어딘지 모르게 둔해 보였지만 눈만큼은 또렷했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소년이 다급하게 물었다. 아무 일도 아니야, 쌤이. 어서 들어가. 방에 가 있어. 이분들 누구세요? 방에 가 있으래도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 연못에 가도 안 되고. 연못에 가고 싶어요. 지금은 안 돼. 방금 누군가가 왔었어. 소녀는 느릿느릿 안으로 들어갔다. 마이클 오닐이 말했다. 브리건 부인, 어젯밤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는 문제의 블로그에 트래비스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 7턴 어쩌고 하는 거 말씀이죠? 소냐가 누런이 사이로 침을 탁 뱉었다. 모든 게 다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벽돌에 맞아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된 게 모두가 우리 애만 괴롭혀대고 있어요. 트래비스가 대체 뭘 어쨌다고? 왜 다들 우리 애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거죠? 그들은 우리 애가 할머니 차를 훔쳐 타고 나가 라이트하우스에서 못된 짓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4년 전에 차를 파셨다고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소냐는 잠시 생각에 골똘히 잠겼다. 아, 잠깐만요. 그 왜 트렁크에 갇혀 익사할 뻔했다는 아이 말이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우리 애가 벌인 짓이 아니에요. 하늘에 두고 맹세해요. 우리 애를 체포하러 온 건 아니죠? 소냐는 공황 상태에 빠지기 직전이었다. 댄스는 궁금했다. 과장된 반응. 소냐도 아들을 의심하고 있는 걸까? 아드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자가 갑자기 불안해했다. 남편이 집에 없어요. 부인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댄스는 그녀가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트래비스도 집에 없어요. 언제쯤 돌아오죠? 베이글 익스프레스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해요. 용돈벌이죠. 이제 곧 근무 시간이니까 제복으로 갈아입으러 올 거예요. 지금은 어디 있는데요? 소냐가 어깨를 으쓱했다. 주로 비디오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내요. 그녀는 입을 닫았다. 말이 많아지면 좋을 게 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남편이 곧 돌아올 거예요. 댄스는 남편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순간 살짝 바뀐 소냐의 목소리 어조에 주목했다. 어젯밤 트래비스가 밖에 나갔었나요? 자정쯤? 아니요.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다. 확실합니까? 댄스가 딱딱한 말투로 물었다. 소냐는 코를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돌렸다. 처음으로 내보인 혐오의 반응이었다. 소냐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아마 집에 있었을 거예요. 확실하진 않아요. 어젯밤에 빨리 잤거든요. 트래비스는 매일 밤을 꼬박 새워요. 밤에 슬그머니 빠져나갔을 수도 있지만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남편분은요? 댄스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수상하게 생각했다. 자정쯤 댁에 계셨나요? 그 사람은 포커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온일이 나섰다. 저희는 지금 그의 말이 중간에 뚝 끊겼다. 키가 큰 10대 소년이 흐느적거리며 옆들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떡 벌어진 어깨의 소년은 회색의 덧댄 자국이 드러난 채 발엔 검은 청바지에 탁한 녹색 전투복 재킷 그리고 검은색 트레이닝복 상의를 걸치고 있었다. 댄스는 트레이닝복에 후드가 붙어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했다. 멈춰선 소녀는 예기치 못한 방문자들을 보고 당황한 눈치였다. 표시 없는 CBI 순찰차라도 지난 10년간 경찰 드라마를 봐온 사람이라면 대번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있을 터였다. 소년의 표정과 자세는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법 집행관과 맞닥뜨렸을 때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반응이었다. 경계. 트래비스는 잽싸게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트래비스, 이리 좀 와봐. 소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댄스는 온일이 잔뜩 긴장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다행히 두 번째 추격전은 벌어지지 않았다. 무표정한 소년이 구부정한 자세로 다가왔다. 형사님들이야, 널 만나러 오셨대. 소년의 어머니가 말했다. 그래요? 무슨 일로요? 트래비스가 건성으로 말했다. 그는 긴 두 팔을 양 옆으로 늘어뜨렸다.
손은 지저분했고 손톱 밑에는 흙이 꼈다. 머리는 오늘 감은 듯 했다. 나날이 늘어가는 여드름에 밀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댄스와 오닐은 소년에게 인사하며 신분증을 내보였다. 소년은 신분증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시간을 벌어보려는 수작인가? 댄스는 궁금했다. 누군가가 또 왔었어. 소냐가 아들에게 말했다. 그녀가 턱으로 낙서를 가리켰다. 유리창도 2장 깨놓고 갔고 트래비스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세미는요? 걘 아무것도 못 봤어. 잠시 들어가도 되겠니? 오닐이 물었다. 소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들은 말없이 집으로 들어갔다. 곳곳에서 곰팡이와 담배 연기 냄새가 풍겼다. 잘 정리되어 있었지만 깔끔한 느낌은 없었다. 짝짝이 가구들은 전부 중고품인 듯 했다. 소파 커버는 달아해졌고 소나무 다리는 니스가 벗겨진 상태였다. 벽은 음울해 보이는 사진들로 뒤덮여 있었다. 대부분은 장식용이었다. 베니스의 풍경을 담은 사진 밑에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 로고가 찍혀 있었다. 정작 가족 사진은 몇 개 없었다. 형제가 함께 찍은 사진과 소냐의 젊은 시절 사진 몇 장이 전부였다. 큰 키의 세미가 다시 불쑥 나타났다. 아이는 얼굴에 미소를 머금었다. 트래비스 형! 그가 형에게로 달려갔다. M은 사왔어? 여기. 트래비스가 주머니에서 M&M's 한 봉지를 꺼내 동생에게 쥐어주었다. 야호! 세미가 초콜릿 봉지를 조심스레 뜯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형을 돌아보았다. 오늘 연못에 나가보고 싶었어. 그래? 응. 세미는 초콜릿을 들고 방으로 돌아갔다. 트래비스가 말했다. 오늘은 특히 안 좋아 보이네요. 약은 먹었어요? 소냐는 고개를 돌렸다. 그게... 약값이 올라서 아버지가 못 사오신 거죠? 그렇죠? 네 아버지는 약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셔. 말도 안 돼요. 약이 없으면 제가 어떻게 되는지 엄마도 알잖아요. 댄스는 세미의 방안을 힐끔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책상은 복잡해 보이는 전자부품과 컴퓨터 부품, 각종 도구들로 가득했다. 나이에 맞지 않는 유치한 장난감도 몇 개 보였다. 소녀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일본 만화책을 보고 있었다. 세미가 고개를 돌리고 뚫어지게 댄스를 응시하다가 살짝 미소 지으며 턱으로 책을 가리켰다. 댄스는 소년의 아리송한 제스처에 그냥 미소만 지었다. 소년은 만화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세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도 테이블에는 빨랫감으로 가득 찬 바구니가 놓여 있었다. 댄스가 오닐의 팔을 톡톡 두드리며 바구니 맨 위에 얹은 회색 트레이닝복 상의를 가리켰다. 후드였다. 좀 어때? 사고 후유증은 없어? 댄스가 트래비스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끔찍한 사고였지? 네. 큰 부상은 없었나 보구나. 네, 에어백 덕분이죠. 과속했던 것도 아니고. 트레시아 바네사. 소년이 얼굴을 찌푸렸다. 걔들도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더라면 무사했을 거예요. 남편이 곧 돌아올 거예요. 소냐가 또다시 말했다. 오닐이 사무적으로 이어나갔다. 몇 가지만 묻고 갈 겁니다. 오닐은 거실의 한쪽 구석으로 이동했다. 신문은 댄스의 몫이었다. 그녀가 물었다. 지금 몇 학년이지? 막 2학년을 마쳤어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 고등학교에 다니지? 네. 뭘 공부하지? 그냥 뭐 컴퓨터, 수학, 스페인어 다들 배우는 걸 배우죠. 스티븐슨 고등학교는 어때? 뭐 괜찮아요. 몬터레이 공립이나 후니페로보단 낫잖아요. 소녀는 댄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후니페로 세라 고등학교에서는 교복을 입어야 했다. 엄격한 예수회 규율이나 부담스러운 과제물보다 아이들이 기피하는 것은 복장 규정이었다. 깽단 애들은 어때? 얘는 깽이 아니에요. 소년의 어머니가 말했다. 모두가 그녀를 무시했다.
그냥 뭐 날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셀리나스와는 달라요. 트래비스가 대답했다. 무심코 던진 질문이 아니었다. 댄스는 소년의 행동 기선을 다져놓는 중이었다. 댄스는 몇 분간 가벼운 질문을 연달아 던지며 솔직한 대답이 나올 때 소년이 보이는 반응을 기억해 두었다. 이제는 습격 사건에 대해 질문할 차례였다. 트래비스, 테미 포스터가 누군지 알지? 트렁크에 갇혔다는 애 아닌가요? 뉴스에서 봤어요. 걔도 스티븐슨에 다녀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1학년 때 같은 수업을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트래비스는 댄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연신 얼굴을 문질렀다. 댄스는 그것이 블로킹 제스처인지 거짓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여드름을 숨기려는 행동인지 구분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걘 칠턴 리포트에 나에 대해 댓글을 올려놨어요. 다 거짓말이었죠. 뭐라고 올렸는데? 이미 트래비스가 치어리더 연습 후에 여학생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댄스는 모른 척 물었다. 함정일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일까? 소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걘 내가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했어요. 여자애들 사진 말이에요. 트래비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난 그냥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요. 로버트가 곧 돌아올 거예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소냐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댄스는 계속 밀어붙이고 싶었다. 소냐의 남편이 도착하면 더 이상의 인터뷰는 불가능할 게 뻔했다. 트래비스가 물었다. 그 앤 괜찮나요? 태민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소녀는 흠집이 많이 난 커피용 탁자를 내려다보았다. 탁자에는 지저분하게 얼룩진 재떨이가 놓여 있었다. 거실에 재떨이가 놓인 모습은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았다.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내가 걔를 해치려 했다고 믿는 거예요? 짙은 눈썹 및 깊이 팬 트래비스의 검은 눈이 댄스를 노려보았다. 아니, 우린 그냥 이 상황에 대해 어떤 정보라도 들려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 중이야. 상황? 트래비스가 물었다. 어젯밤 어디 있었지? 11시에서 1시 사이에 말이야. 소녀는 다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10시 반쯤 게임 쉐드에 갔었어요. 거긴 뭐 하는 곳이지? 비디오 게임을 하는 곳이에요. 전자오락실 같은 거죠. 거기서 주로 시간을 보내요. 어딘지 알아요? 킹코스 옆에 있어요. 예전에 극장이 있었던 곳인데 허물고 새로 지어놓았죠. 접속 상태도 별로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라곤 거기뿐이니 어쩌겠어요. 댄스는 소년이 불필요한 내용까지 주절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너 혼자 있었어?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물론 게임은 나 혼자 했고요. 집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소냐가 말했다. 소년이 어깨를 으쓱했다. 집에 있긴 했죠. 그런데 잠이 안 와서 나갔어요. 게임 쉐드에서 온라인에 접속했지? 아니요. 난 핀볼만 했어요. RPG는 안 했고요. 뭘 안 했다고? 롤플레잉 게임 말이에요. 슈팅 게임이랑 핀볼이랑 운전 게임은 온라인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댄스가 그 차이를 모른다는 사실에 소녀는 조금 놀란 듯 했다. 나도 모르는데. 하지만 내색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하진 않았다 이거지? 네, 그 얘기예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는데? 소년의 어머니가 신문을 이었다. 몰라요. 한두 시간쯤? 게임하는데 얼마나 들지? 몇 분에 50센트씩이야? 1달러? 소냐는 바로 그게 궁금했던 것이다. 돈. 잘하면 오랫동안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3달러면 밤새도록 할 수도 있죠. 내가 번 돈으로 하는 거예요. 출출하면 먹을 것도 사 먹고 레드불도 한두 개 사서 마셔요. 트래비스, 거기서 널 본 사람이 있니? 글쎄요, 아마도요. 기억을 좀 더듬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년의 시선이 거실 바닥을 훑었다. 그래, 집에 돌아온 건 몇 시쯤이었지? 1시 반쯤 됐어요. 2시였나?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댄스는 월요일 밤에 대해 몇 가지를 더 확인한 다음
학교와 친구들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갔다. 진술의 거짓말 여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다. 트래비스의 답변 태도가 기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상세계에 대한 존 볼링의 설명을 떠올려 보았다. 만약 트래비스가 정신적으로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세계에 들어가 있다면 기선 분석은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었다. 어쩌면 트래비스 브리검 같은 이들에게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소냐의 눈이 문간으로 돌아갔다. 소년의 시선도 따라 움직였다. 댄스와 오닐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키가 크고 육중한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남자는 흙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다. 작업복 가슴에는 센트럴 코스트 조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거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순 많은 갈색 머리 아래에서 검은 눈이 매섭게 번뜩였다. 로버트 형사님들이에요. 보험 때문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영장은? 그게 저 여자에게 물어본 거야. 그가 턱으로 댄스를 가르쳤다. 캘리포니아 연방수사국의 댄스 요원입니다. 댄스가 신분증을 꺼내 보였지만 그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쪽은 몬터레이 보안관 사무실의 오닐 부보안관이십니다. 저희는 아드님에게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건 사고였다고요. 그 애들은 사고로 죽은 겁니다. 조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저희는 다른 일로 왔습니다. 블로그에 트래비스에 대한 댓글을 올린 누군가가 습격을 받았어요. 아, 그 블로그 어쩌고 하는 것 때문에 오신 거군.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 7턴인가 뭔가 하는 놈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빌어먹을 독사 같은 놈이라고요. 그는 아내를 돌아보았다. 부두에서 일하는 조이 있지? 그 친구도 나에 대해 함부로 입을 놀리다가 흠씬 두들겨 맞았어. 이상한 소문이나 퍼뜨리다가 혼이 났다고. 그놈들이 신문이나 보는 줄 알아? 그 자식들이 뉴스위크를 거들떠나 볼 것 같아? 고작 7턴 어쩌고 하는 쓰레기 사이트에나 기웃거리는 주제에 누가 나서서 그 자식을. 그가 말끝을 흐리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변호사 고용할 때까지 아무 말 말라고 했잖아. 내 말 못 들었어? 아무에게나 입을 잘못 놀렸다간 우리가 고소당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집도 날아가고 내 봉급도 날아가는 거야. 그가 목소리를 살짝 낮추었다. 네 동생도 고아원에 들어가게 될 테고. 브리검 씨, 저희는 사고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어젯밤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닐이 말했다.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엔 다 기록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는 아들이 살인 미수로 체포되는 일보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더 걱정하는 것 같았다. 댄스와 오닐을 무시한 채 그가 아내에게 말했다. 대체 이 사람들을 왜 집에 들여준 거야? 여기가 나치 독일이라도 돼? 그냥 꺼지라고 하고 문을 닫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군. 한심해. 그가 오닐을 돌아보았다. 이만 돌아가십시오. 다음에는 영장 없이 내 집에 발 들일 생각하지 말아요. 아빠! 소리치며 세미가 방에서 달려나왔다. 그 소리에 댄스가 깜짝 놀랐다. 됐어요. 보여줄게요. 아이는 전선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회로판을 번쩍 들어 보였다. 브리검이 무뚝뚝함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다정한 음성으로 말했다. 나중에 저녁 먹고 같이 보자. 댄스는 동생에게 쏟아지는 아버지의 애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트래비스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다. 좋아요. 세미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아이는 곧장 작은 헛간으로 향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소냐가 말했다. 댄스는 그녀가 남편에게 방금 전에 기물 파손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남편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두려운 모양이었다. 하지만 세미에 대해서는 한마디 했다. 아무래도 약을 주는 게 좋겠어요. 소냐의 시선은 남편을 제외한 모든 것을 차례로 훑고 지나갔다. 그래서 바가지를 쓰자고? 내가 했던 말 잊은 거야? 게다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뭐가 걱정이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문제죠. 그건 트래비스가 동생만 제대로 돌봐도 문제될 건 없어. 소녀는 주눅든 모습으로 듣기만 했다. 귀가 따갑게 들려온 비판인 듯 했다. 오닐이 로버트 브리검에게 말했다.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연루된 모두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아드님도 연루되어 있고요. 트래비스가 어젯밤에 게임쉐드에 있었다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나도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들이 참견할 일이 아니죠. 똑똑히 들어요. 우리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들이나 무단 침입하지 말아요. 브리검은 짙은 눈썹을 실룩이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손을 흔들어 불을 끈 다음 성냥을 재떨이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너! 빨리 일 나가야지. 소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댄스는 답답했다. 유력한 용의자를 앞에 두고도 댄스는 그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다. 소년이 갈색과 베이지색의 줄무늬 제복 재킷이 걸린 옷걸이를 들고 나왔다. 트래비스는 옷걸이를 돌돌 말아 배낭에 쑤셔 넣었다. 그러지 말고 입고 가. 어머니가 다려놓은 거야. 그렇게 놓고 가면 구겨지잖아. 브리검이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입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 생각은 안 해? 그거 다리느라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겠어. 이건 그냥 베이글 가게 제복일 뿐이에요. 그건 네 생각이고 빨리 입어. 시키는 대로 해. 소년의 몸이 잔뜩 경직되었다. 트래비스의 얼굴을 지켜보던 댄스의 숨이 턱 멎었다. 눈이 커졌고 어깨를 들썩였다. 트래비스의 입술이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말려 올라갔다. 트래비스는 아버지에게 격렬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쪽팔리다고요. 이걸 걸치고 나가면 다들 날 보고 웃을 거예요.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두 번 다시 내게 그런 태도 보이지 마. 사람들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다고요. 절대 안 입을 거예요. 나가서 놀림받는 기분을 알기나 해요? 소년의 허둥대는 눈이 거실을 분주히 훑다가 마침내 재떨이에 고정됐다. 충분히 무기로 쓸 수 있는 것. 댄스와 오닐은 긴장을 늦추지 않은 채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분노에 사로잡힌 트래비스는 이미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청소년들이 폭력적으로 변하게 되는 건 영화나 텔레비전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 경로 때문입니다. 아까 존 볼링이 한 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트래비스가 으르렁거렸다. 소녀는 현관문을 거치게 닫고 나가버렸다. 그러고는 옆들의 부서진 울타리에 기대어 놓은 자전거를 끌고 뒤뜰 넘어 숲으로 들어갔다. 이게 다 당신들 때문입니다. 빨리 꺼져요. 댄스와 오닐은 차분하게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다. 소냐가 미안해하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트래비스의 아버지는 성큼성큼 주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냉장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맥주병 따는 소리도. 맛있겠네. 밖으로 나온 댄스가 물었다. 했어요? 그래. 오닐이 회색의 작은 직무를 들어보였다. 댄스가 신문을 하는 동안 빨랫바구니 속 트레이닝복에서 슬쩍 떼어온 것이다. 그들은 오닐의 순찰차에 올랐다. 양쪽 차문이 동시에 닫혔다. 피터 베딩턴에게 보내볼게. 영장 없이 가져온 샘플이라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것으로 트래비스의 연루 여부가 확인된다면 만족이었다. 일치하는 게 확인되면 감시를 시작해야겠죠? 댄스가 물었다. 오닐이 고개를 끄덕였다. 베이글 가게에도 들러봐야겠어. 자전거 바퀴에서 흙 샘플을 채취해야지. 바퀴의 흙이 해변 샘플과 일치하면 판사가 영장을 내줄 거야. 그가 댄스를 돌아보았다. 직감적으로 그 애가 범인일 것 같아? 댄스는 신중하고 싶었다. 뚜렷한 거짓 신호를 두 차례 짚어내긴 했어요. 언제? 어젯밤 게임 쉐드에 있었다고 했을 때. 두 번째는 자신은 아무 잘못 없다고 했을 때.